2024 총선 빅텐트 2부 시작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먼저 2부에 오신 분들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고문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쳐야죠. 네, 이어서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빅재미를 맡아주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지훈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데 그 상간에 잠깐 이렇게 그 방송 3사 그 예측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브리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3사 결과가 대체로 비슷한데요. KBS 출구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는 87에서 내지 105석,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178 내지 196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야권 군소정당 좀 말씀을 드리면요. 조국혁신당은 12 내지 14석, 개혁신당은 1 내지 4석, 새로운 미래는 0 내지 2석 등으로 예측됐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약에 단순 합산을 해보면 최대치의 경우에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만은 막아달라고 굉장히 호소를 했는데 그 100석도 굉장히 위태로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출구조사 결과만 본다면 그런 관측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간단하게 이 총평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저는 이상하지 않은 게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방송 나오셔가지고 제가 예측하고 이런 얘기를 한 가셨습니다. 10번 한 것 같거든요. 박문호. 똑같이 네. 해서 똑같이. 네. 투표율은 좀 틀렸어요. 아, 죄송해요. 틀릴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그대로 된 것 같은데 그 사실 앉아서 지역구 얘기인지 못하지만 다 계산을 해보면 거의 답이 하나하나 여론조사를 다 단순 받아보면 네. 거의 예. 그 더하기 빼기 한 거 저는 그 지역구 예상 이야기는 7시 이후에 예, 하시죠. 지역 얘기는 못하지만 제가 생각했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지금 된 것 같습니다. 네. 전 이거보다 좀 더 제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한테 좀 더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 오히려 실제로 투표하면 예컨대 까보면, 이제 네. 예컨대 뭐 국민의힘이 85에서 99라면 99 쪽이 아니고 80대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하향으로. 하향될 수 있다. 예. 우리 일단 그 이강윤 고문님 네. 사실 여론조사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보면 갈릴 거라고 예측을 좀 하셨습니까? 예측치의 맨 위쪽 상단에 걸려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다들 최상단까지는 설마 거기까지 가려야 되냐 그런 얘기가 좀 더 많았었죠. 민심이 명확하게 어디에 가 있는지를 강조점을 찍어서 보여준 선거 결과가 아닌가. 물론 내일 새벽까지 가야 초경합지구에서 몇 군데 드러나긴 하겠지만 대강의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 범야권 합쳐서 200석을 넘을 것인가가 일각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얘기되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그게 현실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국힘은 선거 막판 한 2주일 남겨두고 아주 거세게 불었던 정권 심판론의 도도한 흐름을 전혀 비켜갈 수 없었다. 그래서 국힘 입장에서 말하자면 100석이 힘들 수도, 설령 힘들진 않아도 100개를 턱걸이에서 넘긴들 정치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꽤 많은 숙제점을 남긴 총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윤영 센터장님, 만약에 정말로 이 지표대로 100석에 못 미치는 숫자를 여당이 획득한다. 이거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한 번도 없던 일이라서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것도 국민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니까 좀 뭐 혼란스러울지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강경한 목소리도 나올 것이고 또 이제 정권 입장에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할지 이 부분을 정치적인 논쟁이 크긴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야권에서 선거 캠페인에서 뭐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에 대해서 이제 강경하게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 또 더 나가서 뭐 이제 탄핵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해온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야권에서 아무튼 목소리가 매우 강하고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가 워낙 특별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국정 기조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사실상 국정 운영이 가능하지 않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캐릭터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변화가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네. 다소가는 변화가 이제 많은 이제 미디어 언론이라든가 원로들 입장에서 나오면서 그런 흐름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매우 이제 사실은 이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거예요. 집권 여당이 이렇게 전례 없죠. 예. 폭망한 거잖아요. 네, 네. 멸망했다 해야 되나? 폭망한 건 좋게 얘기하죠. 실제로 그런 표현이 있죠. 예. 경향신문 기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폭망은 결과가 지금 났고 3분의 1이 안 된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마 그런 거는 여러 가지 겹쳤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깔려 선거인데 있었죠. 네. 그 선거에서 선장을 엉뚱한 사람을 시키고 그 엉뚱한 사람 엉뚱한 일만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선거 캠페인도 비슷하고 그런 것들이 겹쳤기 때문에 저도 우리 이강윤 소장님이나 말씀대로 어떠한 일이 나도 어떤 뭐 많은 분들이 예측 어떠한 뭐 일어나도 120, 130m로 떨어지겠나 보수 정당이 아니면 보수 정당이든 어떤 정당이든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 20, 30석이 무너지는 결과는 사실은 캠페인이라고 보거든요. 캠페인이다. 캠페인을 정말 못했다. 끝까지 막말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도 막말 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게 결국은 안 됐고 저는 눈에 띄는 게 200하고 100이라는 그게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까봐야 알겠지만 네. 정말 면도날처럼 그 민심이 야,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렇죠. 200, 숫자가 100에 막 활을 쫙 꺼놓고 그 중간에 한둘이 있긴 해요. 김종민 얘기하면 안 되나? 하여튼 뭐 이게 네, 뭐 네, 왔다 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앞으로 그분- 서너 석 네. 정도 변동은 있겠지만, 네, 있겠지만 지도로 색깔을 그려보면 국민의힘은 영남 자민련. 네. 영남 자민련이다. 네. 근데 영남마저도 석권하지 못하는 자민련이죠. 부울경에서 부울경. 상당히 놓쳤을 거예요. 아마도 이런 숫자가 나왔다면 네,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높죠. 네. 우리가 7시 전까지는 각 지역 지역에 세부 상황은 대해서는, 말씀드릴 예. 수 없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미 텔레비전을 보고 다 알고 계실 더 텐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래 왜 답답해 이러신 분 계시겠지만 그 방송 3사와의 지적재산권 문제는 좀 염두에 배려를 해주신다면 영남마저도 놓친 게 상당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숫자가 나올 수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없죠. 예. 그렇다면 보수 정당 뭐 70년, 80년 역사상 처음으로 처음 있는 거죠. 영남마저도 상당히 놓치면서 영남 자민련으로 고립화, 전락 그렇게밖에 해석 제목을 달 수가 없죠. 오늘 네. 제목은. 왜냐하면 이제 TK 지역이 25석이고 PK 부울경 지역이 이제 40석이거든요. 그러니까 PK 지역에서 뭐 야당으로 의석이 이제 제법 넘어갔을 텐데 그 지역 이제 합하게 되면은 65석이니까 지금 100석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 영남 지역 중심으로만 이제 의석을 확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가 전국 정당인 것인가 앞으로 이제 이런 스탠스로 계속 가서 다음 계속되는 선거들에서 과연 선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에 이제 직면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선거 결과 가지고 이제 사실은 몇 주 전부터 국민의힘은 지역구로 100석이 좀 어렵고 민주당은 지역구로만 가지고도 과반 이상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막판에 이제 선거 캠페인에서 보수 정당이 읍소 전략을 통해서 보수 유권자들에게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그것에 의한 결집으로 선방하는 전략들이 사실 예상이 됐던 것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막판의 선거 캠페인이 사실은 선거 운동 캠페인 차원에서는 없는 모습이었어요. 뭐냐 하면은 읍소와 네. 2조 심판을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캠페인은 없는 거예요. 극과 극에 충돌되는 메시지거든요. 이것은 이것은 사실은 사실은 아닌 것이 예. 친구 관계에서 만나서 했을 때 야, 미안해 하면서 주먹을 갈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교하지 못함으로써 보수층들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거나 전달하는데 실패하면서 격차가 더 커져버리는 양상이 이번 이제 선거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실제로 같습니다. 신호는 계속 줬어요. 여론조사는 계속 나왔거든요. 그걸 외면했어요. 그 신호를 줬는데 신호를 무시했어요. 애써 무시하고 우리 행복회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희망회로만 자꾸 돌려요. 아 이러면 괜찮을 것이다. 그러면 안 네. 되는 거거든요. 희망회로를 돌리고 자 계속적으로 캠페인이나 이런 방법들을 선거 방법들을 바꿔야 된다는 신호가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길을 갔던 것이 결국은 우리 투표율 얘기는 되죠. 네, 투표율도 투표를 가능하고 가능합니다. 투표를 가능합니다. 투표 예. 대구가 되게 낮았어요. 네. 네, 맞아요. 사전 투표도 상대적으로 낮았죠. 낮았죠. 네. 사전 투표율도 본 투표율도 제가 낮는 걸로 끝까지 보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보수층에도 어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결국은 많은 준 신호들을 애써 외면하고
그랬던 결과가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정적으로 66.5% 굉장히 높은 투표율인데 투표율입니다. 약간 더 올라갈 네, 수는 네. 있습니다만은 예, 잠정 집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66.2%였으니까 사실은 차이가 이제 크게 나는 것은 아닌데요. 투표율이 높아지는 요인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재외국민 투표율이 높다거나 아니면 이제 보게 되면 사전 투표율이 높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조사를 통해서 보면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이제 높은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더 높아질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국민의힘의 지지 성향이 좀 있었던 20대, 30대 어떤 남성 그룹에서의 투표율 저조 현상이 좀 더해지면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런 결과를 받아들고 여러 야권 군소 정당들 중에서 특히 조국 혁신당의 그런 약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지금 관측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많이 나왔지만 무려 12 내지 14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숫자는 꽤 여러 전주일부터 조국 혁신당이 창당 발기하고 한 2주일쯤 있다가 의미 있게 잡히기 시작하면서 숫자가 계속 늘어날 때 최대한 이 정도는 가겠다는 얘기들은 많이 해온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선거에 최대의 원픽을 꼽으라고 하면 네. 조국 혁신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고모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원픽으로 인터뷰를 지금 해왔다고 합니다. 따뜻한 조국 혁신당 대표 인터뷰를 먼저 보고 마저 토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대장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 방금 전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네네. 지금 좀 심경이 어떠신지. 2월 13일 날 창당 선언하면서 목표했던 바를 달성했다는 점에 있어서 그 점에서는 뿌듯하고요. 저희가 목표했던 10석보다 조금 더 국민들께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이고 네. 또 조국혁신당의 약진 외에도 그 이번 출구조사를 보게 되면 범민주 진보 진영에 대해서 압도적 지지를 하신 것 같아서 이번 총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너무 잘 아시고 투표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날리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되돌아보면 저에게도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세 자체가 뭐 어떤 마이크를 쓸 수 있거나 뭐 다른 예. 선거 용품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금지돼 있었기 예, 때문에 그랬죠. 저는 사실 조국혁신당의 유세 현장 자체가 어떤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감동의 드라마 같은 그런 예. 느낌을 주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저도 뭐 이미 장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선거법상의 제약이 있어서 네. 일체 뭐 스피커 마이크 못 쓰고 그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가 연설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있어서 원래 조국혁신당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아마 반도 못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쩔 수 없이요. 시간과 장소, 방식 모든 것들이 제약되어 있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께서 그런 제약을 이미 알고 와서 그거를 스스로 보충해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읽혔어요. 네. 그래서 뭐 사전에 미리 와서 시민들끼리 먼저 자기들끼리 연설도 하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구호도 외치시는 이런 모습을 네. 영상을 통해서 보았고 네. 그다음에 각자 집에서 만드신 손팻말, 그림 등을 가지고 분위기를 잡아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람이 세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짚었던 그 맥이 맞구나 이런 판단을 초기에 할 수 있었어요. 네. 지난번 정치 결심 하시고 나서 저희 취재 편의점 첫 인터뷰를 네, 통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학자가 아니다. 더 이상 겸양을 떨지 않겠다. 네, 이런 그렇죠. 표현 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정치인 조국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시는 건데요. 예. 어떤 각오, 어떤 결의, 뭐 어떤 태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제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조국이란 제 자신은 저 개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하나 단다는 의미로 생각하지 전혀 않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개인에게는 국회의원 배지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뭐 세속적 의미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뭐 높은 지위를 경험을 해보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걸 하나 국회의원 배지를 제 왼쪽 옷에 단다는 것을 그걸 위해서 제가 정치를 결심하고 정당을 만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저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시키는데 제 스스로가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가장 강력한 도구가 돼야겠다.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도구로 스스로를 규정했고 또 조국혁신당의 역할을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많이 덜 알려져 있지만 윤석열 정권 심판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저희가 항상 반성적으로 그 성찰을 해보았는데 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몇 가지 점들이 있다고 좀 보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주당과 똑같은 노선을 취하지 네. 않는다는 점을 계속 밝혔는데, 그 요약하자면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과거 민주당에서 취했던 여러 가지 민생복지 정책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정책을 추구하겠다. 네. 그게 또 하나 조국혁신당의 역할이고 또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막 단지 뭐 민주당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통의 국민들이 이 사회권이란 문제에 대해서 또 복지국가란 점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좀 낮다고 봅니다. 다른 많은 OECD 국가와 복지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 빨갱이라거나 뭐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지금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에서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선봉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쇠빙선처럼 얼음을 깨고 역할을 했다면 사회권 선진국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쇠빙선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그 조국혁신당 지금 나온 의석을 다 한다면 뭐 14석, 최대 14석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14석으로 전체 국회 운영에 주도권을 쥐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네네. 민주당과의 어떤 연대와 협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후에 쇠빙선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때 그때 어떤 지혜가 좀 필요할까요? 저는 첫째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그 총선을 통해서 민심이 드러났는데 네. 그 민심은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생과 복지를 경제를 살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 차이가 없겠죠.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차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건 얼마든지 뭐 논의해서 협의해서 조율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는 뭐 당대표까지 포함해서 제가 찾아뵙고 또 공식적인 정책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통해서 각 분야별로 네. 뭐 그 보육 문제건 주택 문제건 의료 문제건 각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분야별로 정책 협의를 해서 아하. 그걸 통해서 합의된 부분이 있겠죠. 네. 서로 차이가 있으면 차이를 네. 남겨두고 네. 공통으로 합의가 되는 것이 딱 정해지면 네. 신속하게 법안으로 그 법안 제정하고 네. 제출하고 본회의 통과하고 네. 이거를 아주 빨리 진행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 볼 때 재미있었던 포인트는 우연한 만남이지만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와 또 조국혁신당이 만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네네네. 물론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조국혁신당이 찾아갔던 그 소위 얘기하는 민주당의 초박빙 지역에서 당선자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조국혁신당의 역할 때문일까요? 그 일정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일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의도적으로 뭐 민주당 후보와 연락해서 간 건 아니지만 네. 그 지역에 가장 선거 요소를 많이 한 지역을 일부러 선택을 했고 또 뭐 그 이전에 물창 기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른바 응징 유세란 걸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정권의 창출에 책임 있는 사람, 윤석열 정권을 기획했던 사람, 또 네. 두 번째는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간의 비리에 책임 있는 사람 쪽을 찾아갔었고 그것이 뭐 제가 듣기로는 그 각 지역에서의 시민들의 결집을 이뤄내는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나중에 추후에 들어보면 더 상세히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공치사가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그런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란 점에서도 그런 역할을 응징유세를 했다면 네. 민생, 복지, 아까 주택 이런 모든 사회권 선진국과 관련해서 기존의 민주당보다 더 앞서 나가서 이런 그런 역할을 해서 결국 또 자연스럽게 민주당과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그 YTN 그 기호 10번 사태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저 아침에 그걸 보고 정말 황당했는데요. 네. 이제 보통 방송사 같은 경우는 방송 준비를 오래 전부터 미리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번호가 9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보통 시민들은 다 알 건데 방송사에서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게 믿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국회 방송으로 연결되어서 국회 방송도 10번이라고 했는데 두 곳 모두 그 사과는 했습니다. 네. 정정도 했는데 저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꼭 따질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모든 레거시 미디어가 있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조국 대표님을 단독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저희를 처음으로 만나주신 이유도 있으실 것 같고요. 끝으로 함께해 주신 지난 14일간의 대장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인터뷰하자고 안 하던데요. 왜 저를 인터뷰하자고 KBS는 단 한 번도 요청도 없었고 그 선거 기간 동안 정말요? 단 한 번도 와, SBS도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요? 네. 아마 뭐 그 KBS나 SBS에서 저를 그 소개하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지 않나 싶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우리 현재 시대가 이번 선거가 과거 말하는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 또는 공중파 또는 뭐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번 선거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 보는데 이게 시민들이 과거처럼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 등 방송과 또는 종이신문 중에서 유력한 조중동을 보고 자기 의사를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시민들이 뉴스든 또는 정보를 유튜버 등을 통해서 이미 판단하고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굳이 조중동과 인터뷰하지 않다는 별로 아쉬움이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윤성 기자님은 저희가 이 응징뉴스를 할 때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고 방송하시느라고 전국을 오셔가지고 질문도 하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같이 면접하자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청자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오늘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적인 조국혁신당의 의석수는 내일 새벽 정도가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여하튼 저희가 목표한 바를 이루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 뜻 잊지 않고 내일부터라도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꼼꼼히 준비하고 착실하게 준비해서 개원되고 나면 저희가 실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마이크 주시면 저희가. 네, 2024 총선 빅텐트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조국 혁신당 대표가 수많은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들을 앞지르고 저희 총선 빅텐트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아까 그 조국 대표를 직접 인터뷰했던 장본인이죠. 장윤성 기자님의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떨렸어요. 왜냐하면 다른 레거시 미디어도 굉장히 많은 카메라가 앞에 와 있었는데 조국 대표가 그 많은 기자들의 무리를 벗어나서 저희하고 딱 만났습니다. 저희가 최초 인터뷰였고요. 저희 뒤에 이어서 오마이TV 그리고 뒤이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렇게 세 개의 매체만 인터뷰를 하고 모든 지상파 뭐 여러 신문 뭐 다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조국 대표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그 언론 문법이 굉장히 많이 파괴되고 바뀌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번 국회에서 민주진보의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좀 새로운 질서 그리고 특히 국가적으로는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로 언론도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좀 해봤고요. 짧은 인터뷰였지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다 들었다. 예. 상당히 지난 14일간의 총선 결과에 대해서 발언할 때 굉장히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그간 함께해 주신 시민들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해야 하는 마음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당장 내일부터 실천하겠다라는 입장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말하고 실천하고 괴리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조국혁신당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당장 내일부터 실천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들으면서 뭔가 진짜 하려나라는 느낌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네, 그 언행일치를 강조해 주셨다고 했는데 아까 이강현 고문님께서 이 총선의 가장 여러 장면 중에서 결정적인 원픽 장면으로 조국 네. 혁신당을 꼽으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우리 저 3사 합동 첫 인터뷰 조국 이젠 당 대표라고 해야겠죠.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2002년이었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첫 인터뷰를 한 게 오마이뉴스였어요. 맞아요. 네, 그때도 레거시 미디어들
못했죠. 근데 지금 조 대표의 여러 워딩 중에 쇠빙선 이런 말이 좀 기억에 남고요. 제목 뽑기 좋잖아요. 그리고 아까 인터뷰 도중에 레거시 미디어 인터뷰 요청 안 들어오던데요. 뭐 이 말. 예, 제가 이번 선거가 굉장히 많은 화제거리를 낳을 것 같은데 일간지 기자들 지금 박스거리 그렇죠. 지금 이제 찾기 들어갔습니다. 예, 1톱 3박에 면면을 헐어서 브릿지로 가고 네. 누구한테 박스 뭘 배분하고 이거 가지고 지금 정신들 없습니다. 불났죠, 왜냐하면 불났죠. 자기들 네. 예측보다 좀 벗어났을 것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국혁신당의 약진을 장윤선의 시사 편의점에서 한 열흘 전에도 한번 시사 말한 적이 편의점? 있는데 네. 아, 이렇게 합치면 시사편이죠. 우선 첫째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메인 이슈나 아젠다는 정권 심판론이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투입되고 민주당이 조금 공천이나 당내 리더십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약간 그러고 할 즈음에 정권 심판론이 약간 페이드 아웃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라 하면 이재명 대 윤석열 이게 선명하게 드러날 때 하는 건데 한동훈으로 바뀌면서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조금 카메라 앵글이 옮겨왔죠. 그리고 민주당 공천 내봉이 터지고 하니까 신문의 주 제목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정권 심판론은 잠깐 가라앉았는데 2월 들어와서 조국 혁신당이 고고의 성을 울리고 출범을 했죠. 그때만 막 출범할 때만 해도 얼마나 잘 되겠나 조국 앞에 몇 명 정도 이런 거였는데 민주당은 당내 문제 때문에 정확한 선거에 임하는 원 메시지를 아직 내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딱 하나였어요. 맞아요. 예. 정권 심판한다. 3년은 너무 너무 길다. 길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백화점처럼 반찬을 제시한 게 아니고 어디 가서든 오로지 한 메시지니까 사람들이 기억하기도 좋았고 왜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한 놈만 팬다. 그럼 딱 들어오거든요. 단일 이슈로. 네. 네. 그래서 나머지 3개 정파 그룹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선 첫째 민주당. 의제 최전면에 있던 정권 심판론이 약간 페이드아웃 되거나 조금 가라앉아들 무렵에 조국 혁신당이 나와서 정확하게 정권 심판론을 타격하면서 지민비죠. 지민비죠. 네, 바로 잊어버렸습니다. 네. 선거 끝나고. 그거에서 그냥 딱 네 글자로 설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권 심판론이 다시 전면 재부상했습니다. 그거의 최대 수혜는 물론 민주당이죠. 약간 가렸던 것이 다시 들어왔으니까. 두 번째, 국민의힘은 제대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정권 심판론이 계속 뒤로 밀리거나 첫 번째 이슈는 아닌 채로 1, 2위를 왔다 갔다 했으면 민주당과 호각세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결과까지 안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슈 네, 파이팅에서 맞습니다. 네. 다시 정권 심판론이 올라오면서 또 마침 또 대통령은 곳곳에 토론 없는 민생 토론회를 계속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사라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맨 위에 뜨지 않으려면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계속 뉴스를 공급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된 거고 최대의 피해자는 두 신당이겠죠. 조국 혁신당이 뜨면서 나머지 두 신당.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여 버렸으니까 안 그래도 두 개혁신당은 자체 아젠다나 전략, 당 하부 구조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그나마 여기는 집지타가 부서지고 한번 왔다가 아흐레 만에 또 헤어지고 이러는 통에 국민들의 양당 구조가 바뀌기를 원하는 시민층이 분명히 있긴 있었으나 그들을 제대로 정치적으로 흡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조국 혁신당이 들어섬으로써 민주당은 다시 정권 심판론이 튕겨쳐 오른 것을 할 수 있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 그물 속으로 어떠한 큰 고기가 그냥 들어온 겁니다. 자기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은 게 아니고 네. 그물을 쳐놨는데 조국이 몰아줘가지고 고기가 그리 들어온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국민의힘은 그것 때문에 이슈가 다시 정권 심판으로 넘어가면서 한동훈으로 상징되던 새로운 거나 메시지 발신 이런 건 영 안 됐고 꼬이기만 했고 계속 야당 심판을 하자고 하니 어느 정당이 어느 집권 여당이 선거 메시지로 야당 심판을 내걸겠습니까? 그건 이치에 잘 안 맞았죠. 네. 그리고 개혁신당은 거기서 별 간호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다 얘기했잖아요. 네. 아, 왜 알면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를
지휘하는 입장에 아이고 누구 오셨노? 아, 축하하면 안 되지 않을까? 네. 아니, 아니, 일곱 근데 시간 의- 네, 4분 지났는데 좋았어요. 축하- 마이크. 너무 좋았어요. 네. 자, 네. 그거 앉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일로. 네. 네네네. 넘어오셔야 됩니다. 이쪽 자리로. 이쪽 자리 넘어오셔가지고 마이크 앞에 앉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금 그 옆에 상황실에 계시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지금 동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을까요? 네. 네, 지금 7시가 지났기 때문에 지역구 3자 조사 결과 공개를 해도 됩니다. 의원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결과. 전체요? 얘기해도 돼요. 아니 본인 지역구부터. 아, 네, 본인 지역구부터. 지역구요? 네. 좋아해. 너무 좋아서 얼굴이 보이네. 얼굴이 보여. 아니 저는 생각도 못한 어떤 출구조사 득표율이 나와갖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아마 우리 당에서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64.6이라고 써 있어요. 야. 그래서 너무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민주당이 서울에서 몇 64.6이나 석 나와서 놓쳤죠? 예? 민주당이 출구조사 출구조사로는 결과. 서울에서 몇 정리를 개.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예. 한번 좀 이렇게 저도 지금 대화를 하느라고 네네네. 면밀히 못한 게 많은데 48개 중에. 네, 네. 그 48개 중에 몇 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출구조사에서 그렇게 나누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경합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초는 2개 다 어렵고 강남 3개가 어렵고 그다음에 송파 2개가 좀 어렵고요. 나머지들은 좋고 경합으로 불리우던 유삼령 지역이 이기는 걸로 나와 있고요. 아, 나경원 지는 걸로. 예, 이기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경합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한 4% 정도 이기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경합이라고 한다면 용산이 조금 이기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많이 붙어서 그러나 이기는 걸로 나와 있고 또 좀 많이 붙은 데는 어디냐면 저기입니다. 동작. 갑이 갑입니다. 아, 김병기 예, 의원. 거기가 김병기 장진영이 0.4인가? 0.4로 붙었고요. 47.8 대 47.4 이런데요. 거기 새벽까지 가야 돼요. 다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이 조금 붙어 있는 곳이 조금 있는데 예상보다 조금 붙은 게 저기 강서에 우리 진성준 진성준, 박민식. 의원인데도 우세라고 하는데 거기도 조금 붙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생각 외로 거기가 좀 붙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 강동의 진선미 의원 지역은 아주 어렵다고 했었는데 좀 차이 나는 뭐 제가 몇 프로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경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딱 어떻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게 경합들이 있어서 근데 그 경합들이 아까 말씀한 거 빼고는 이기는 경합이에요, 다. 이기는 경합이다. 네. 다 0.1이라도 0.4라도 다 이기는 경합이고 어떻든 최대 화재 지역은 유삼령 지역이었는데 거기는 꽤 많이 좀 어떻든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여하간 있습니다. 그 출구조사 결과가 굉장히 민주당이 압승하는 분위기로 나왔는데 당내에서도 비공개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예, 기간의 결과가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 갑자기 불러놓고 아, 이런 거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는 저 말할 수 솔직히 있다. 말하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장윤선 기자 만났는데 갑자기 불러서 왔는데 그 당내 여론조사가 어떠냐고 물어보시면 저를 잘 부르신 거예요. 저를 잘 부르신 건데 잘 알고 물어본 겁니다. 네. 잘 부르신 건데 실제로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라고 생각 못했고요. 전 아까 제 지역구도 그 정도라고 상상도 못했고요. 저는 항상 좀 보수적으로 보는 형이긴 합니다. 좀 보수적으로 보는데 저희가 꽤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김준혁 후보라든지 뭐 이런 네. 몇 가지의 변수들이, 이야기가 네. 변수들이 이제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걱정들이 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전략기획위원장과 전략기획위원장이 언론에 인터뷰도 했지만요. 제가 이제 속으로 그 통화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라. 지금 이게 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징후기 때문에, 아니냐. 네. 그랬는데 이게 그 위기에 영향을 미친다면 접점 지역으로 있던 곳이
뭐 좀 밀린다든지 이런 게 쭉 나오면 이걸 다시 저희가 모여서 회의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대한 민심의 흐름이라고 하는 정권 심판, 이 흐름이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 흐름이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번 전화하고 이틀 후에 또 한 번 전화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몇 개 더 여론조사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5일쯤입니다. 5일쯤 5일쯤에 여론조사 닷새전. 한 번 네. 더 했어요. 5일 거 여론조사. 그러니까 5일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제가 어제가 9일이죠. 그럼 제가 7일, 8일 정도에 통화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예, 괜찮습니다. 흐름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가 깜깜이 때였죠. 깜깜이 네, 때죠. 블랙아웃일 때. 네, 그런데 이제 흐름이 뭐 제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예, 아무래도 민심, 거대한 정권 심판의 민심이 오히려 잔잔한 걱정거리들을 더 치워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경향이죠. 네. 예, 경향이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서로 공유하지는 않았어요. 지도부가 이제 갖고 있었고 제가 그런 상황에서 또 김민석 상황실장께도 또 물어봤는데 저는 최고위원이니까 사실은 저에게 약간 보고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상황실장께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제가 조용히 얘기했던 전략기획위원장이 전체를 계속 판세를 정리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알려주는데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 흐름이 오늘 출구조사를 열어봤을 때 이건 더한 거죠.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한 거고 저는 그렇게 전략기획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걱정했는데 근데 어젯밤 마지막 파이널 유세를 그 용산에서 용산에서 했죠. 했는데 네.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저 서영규하고 정청래 두 사람은 꼭 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부르는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차이는 좀 나던데 그 어제 잠깐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어제 저기까지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이제 사실은 되게 열심히 하고 제가 봐도 좋은 후보들이거든요. 진주의 갈상돈 뭐 이런 그 저쪽 진주 경남 대구 이런 사람들 이름을 쫙 지역구하고 포천 연천에 박용구. 그렇죠. 예. 예, 쭉 읊는 걸 보면서 오늘 이제 보면서 좀 어려웠지만 그 힘이 조금 더 나온다면 네. 그러니까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그 제가 좀 이렇게 취재해본 결과에 따르면 당에서 공식 비공식으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가장 많은 수치가 나왔던 게 215석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건 들어보진 못했어요. 그래요? 예, 네네. 예. 저보다 훨씬 취재력이 뛰어나신데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네. 민주당의 이제 이렇게 외부로 얘기하는 메시지 선거 이제 판세 분석을 하는 네. 것을 이름을 붙이면은 스텔스 전략이었던 거예요. 스텔스 전략이다. 예, 왜냐하면 네. 뭐 180이 가능하다, 200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상대 진영의 결집을 야기하는 것이니까 애초부터 최대치로 151석을 초지일관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상대 진영의 유권자들의 위기감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일관되게 한 것이 막판에 저는 보수층들의 결집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도 작동을 해서 결과가 이제 더 커진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오늘 서영교 의원님 들어보니까 첫날부터 효과가 매우 컸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유세 효과. 예. 왜냐하면 첫날부터 목이 쉰 것처럼 유권자들한테 전달되니까 너무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격차가 더 크게 나시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예. 깜깜이 궁금해. 들어오면서 구전처럼 그때는 레거시 미디어건 이런 시사 유튜브 이런 데서 알 수가 건 없죠. 예. 말하기도 힘들고 알 수도 없는데 보수들 결집세가 상당하다라는 얘기까지는 많이 좀 전파가 됐잖아요. 있었죠 예. 분명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일부 긴장돼서 일부 전화를 몇 번 해서 물어본 일부 거예요. 감지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정권 심판론에 다시 한번 공고화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 오히려 게 영향을 아닌가. 줬다. 네, 예. 지금 투표율이 결코 직전 총선에 비해서 뒤지지 그렇죠. 않거든요. 네. 아마 비슷하거나 조금 많을 수도 있다고 보면 막판에 오늘 오후 2시, 1시, 오후 2시 그때부터는 투표 경쟁하다시피 막 늘었는데 그 행렬이 주로 정권 심판론을 해야겠다는 분들의 행렬이 좀 더 많았던 게 아닌가. 제가 아까 말씀처럼 200 몇 석 이런 건 안에서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묻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얘기는 네네. 200석 뭐 이런 얘기는 안에서도 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안에서도 혹시 우리가 그런 게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생각도 전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 그 추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고 그런데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선거해보면요 진짜 다르고 놀라는 게 그거예요. 감히 예, 진짜 다르고 놀란 게 200석 해서 뭐 갑시다 이 얘기를 그냥 일반인들이에요. 먼저 유권자들이 먼저 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소름이 쫙 돋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도 얘기하지만 겸손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하지 않고 고개 쳐드는 순간 정말 오만해서 그리고 질투가 제일 무섭거든요. 너 주느니 저기 주겠어 이런 건데 근데 이게 마음에도 200석 얘기는 들어본 적도 입으로 얘기한 적도 없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다가 저희가 좀 언론이 자꾸 뭐 야당이 200석 한대요 뭐 이러면서 자꾸 언론이 오늘도 내내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저러다가 잘못하면 표가 저쪽으로 가겠는데 다시 다 잡아야 돼 이래서 몰려드는 경향 이게 진짜 현장에서 느껴져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매우 정치적으로 잘 반응했다는 얘기야. 민심이란 그렇죠. 예. 학습이 돼 있고 그렇네. 이게 사실 목표가 뚜렷했다는 현명해요. 얘기예요. 아주 정치인들이 막 200석 얘기하지 않아요. 유권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실 그렇게 얘기했고 카톡을 했어. 카톡.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실제 지금 결과가 지금 아직 나와 봐야 되지만 예. 정말 놀랍습니다. 거의 만약에 이걸로 이대로 봤을 때 나온다면, 200대 네. 100이라는 딱 한 그렇죠. 분분할 같이 전무후무한 되는 숫자죠. 거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방송에서 뭐 150, 120, 130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100하고 200의 그 차이점은 알 겁니다. 뭐 거부권이라든지 뭐 탄핵이라든지 국회의원 헌법 개정이라든지 제명이라든지, 네. 제명까지 그 가능한 선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는 저기 우리 윤영 평론가 말씀하셨는데 정치인들이 만약 우리 200 된다 그렇게 아유. 했었으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죠. 예. 그런 거는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어쩌면. 저는 지금 약간 두려운 거죠. 많은 의석을 주시면 해야 될 일도 많지만 더 조심하라는 것도 많을 그렇죠. 텐데 여기서 배가 산으로 갔어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이 거대한 민심에 우리도 언제 이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받들어야 될지 네. 이런 데서 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 남녀노소가 없어요. 저는요 할아버지인데 인상을 쓰고 가는 할아버지여서 저 할아버지께 제가 인사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사실은 가면서도 아니, 해야죠, 머리를 그래도. 그렇죠. 예. 머리를 쓰면서 스쳐 지나가듯이 아까 이렇게 하는데 인사를 드리면 인상을 쓰고 있다가 씩 웃으면서 내가 꼭 당신 찍으려고 했어. 와. 꼭 민주당을 지지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인상 쓰고 계시는데 그러면 정말 이 흐름이 뭐지? 식당에 들어가 있는데 다 밥 먹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장에서 우리가 인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은 내가 여기서 인사를 어디까지 할까? 나를 쳐다보고 웃어주는 저 사람만 하고 갈까? 거기 가서 먼저 인사했는데 숙이고 먹는 사람들한테 안 하고 가면 나중에 소리 듣잖아요. 거기 가서 죄송하지만 네. 인사라도 하고 그러면 지지합니다. 이렇게 그렇구나. 네. 지지합니다. 그리고 꼭 가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주세요. 네. 꼭 그 단계 가주세요. 그리고 꼭 처리해 주세요. 네, 그렇게 꼭 부탁을 하는 거 국회 입성을 전제로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가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거 있잖아요. 아까 말한 예. 그런 걸 다 해달라는 거예요. 점잖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알겠습니다. 이 민심의 흐름을 꼭 현장에서 느낀 걸 네. 전해드리고 싶어요. 도도한 민심을 현장에서 접한 서영교 최고위원 모시고 많은 얘기 예. 들어봤는데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저희가 안 보내드리면 당에서 항의 전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지도 다 부시기 기다리고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서영교 최고위원 없어서 지금 당 지도 회의가 안 열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겸손하게 국민 뜻이 무엇인지 또 치밀하고 치열하게 이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조국 혁신당의
차규근 비례대표 후보를 모시고 말씀 또 이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예정에 없던 후보님들을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그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착목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규근 조국혁신당 후보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례순번 10번 차규근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차규근 후보님 나와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개인적인 인연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런데 저 알고 계시죠? 제가 예전에 그 법무부에서 네. 과장으로 근무할 때 그때 인터뷰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제가 법무부 출입을 할 때 법무부 국정난민 과장이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나가신 다음에 심지어 개인적으로 변호사 개업할 때 가기도 했어요. 이건 기억 안 나시죠? 그때 오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런 인연입니다. 조국혁신당 돌풍 오늘 이제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비례대표 의석수만 가지고도 12 내지 14석 얻을 것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당내에서는 10+ 알파를 많이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하셨습니까? 예, 그 겉으로 드러내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저는 제가 고향이 이제 경남 합천이고 대구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경남 권역, 경남 경북 영남 권역을 맡아서 11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부산, 마산, 뭐 창원, 대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는 사실 오늘 좀 전에 발표된 출구 조사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 기대를? 네. 좀 약간 피부로 저는 좀 느꼈기 때문에 근데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조심 이 오만하고 조심해야죠. 뭔가. 이렇게 근데 오늘 아까 출구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조심스럽게 남아 조금 더 내일 아침에는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보고 아니 있습니다. 차규원 후보나 조국 대표나 그 PK 출신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인 연고가 있어서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입장에서는 뭔가 조국 혁신을 선뜻 찍기가 어려운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격오지에서 어떤 지지와 환호를 좀 보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경남 경북을 돌면서 많은 분들께서 다가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 평생 정당 가입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정당 가입했다는 말씀을 하신 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제 대구에 인사드릴 때 60대 할머니 네. 연세가 지긋하신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는 정치에 관심 없고 정당 가입한 적이 없는데 2년 동안 좀 너무나 이제 무도하고 무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울분이 쌓여 마음앓이를 하셨구나. 네, 울분이 네. 쌓여 있었던 것이 이번에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뭔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대구뿐만 아니라 제가 거제나 통영 이런 데 인사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았고 한 분은 제가 창원에서 그때 조국 대표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거리 인사를 할 때인데 해병 한눈에 봐도 이분은 군 출신이구나라는 해병대 느낌이 출신이다. 예, 네. 선글라스 끼고 이제 한 60대 한 초반 정도 뭐 되시는 연로하신 분인데 한눈에 봐도 이분은 군 출신이 아니신가 싶은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해병대 출신이다. 그렇군요. 네. 본인은 지금 계속 뭐 국힘 그쪽 찍었는데 이번에는 적어도 비례는 이게 찍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도 지국 비조일 수 있겠네. 쉽게 얘기하면. 예, 혹시 그러면서 모르지만, 네. 그래서 이분께서 실증 사례가 있네요. 예. 이분께서 당원 가입하고 싶은데 이 휴대폰 이게 서툴러서 가입을 못 하겠다면서 아이고, 네. 그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젊은 분 연결해서, 예. 해가지고 그분이 현장에서 당원 가입하신 분도 한번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자 하니까 우리 차규근 후보님이 출신 고등학교가 이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권의 참패의 원인이 된 분하고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종섭 네. 전 국방부 장관님께서 저희 이제 고등학교 6년 선배 어디였는데요? 예, 대구 달성고등학교 달성? 예, 달성 혹시 동문회에서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박 변호사님도 개인적으로 다른 고등학교입니다. 예. 예, 개인적으로 인사드린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 동문회 자랑이셨죠. 장관을 하셨습니까? 예, 네. 왜냐하니까 제가 이제 11기고 그분이 5회이고 저희 고등학교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장군이 되시고 이렇게
동문 사이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좀 그런 선배이셨는데 얄궂게도 이제 이번에는 제가 이 후배로서 이제 그런 출국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 좀 그런 부분. 조국혁신당 사실은 뭐 제 얘기를 좀 하면 그런데 제가 ITN 라디오에서 네. 너희들 쫄았네를 제가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예. 조국 대표의 조국 대표님이 네. 뭐 좀 주저하시길래 아니, 그래서- 같은 사투리끼리 그래서 약간 물러나신 거 달라서 아니에요? 대구 TK와 그것 때문에 다르긴 며칠 하죠. 후에 하차하긴 했는데 또 TK, PK 사투리 좀 달라요. 네. 조금 다르긴 한데 전 궁금 대구 사투리는 너희들 쫄았나 이렇게 좀 경박스럽던데 부산 사투리는 조금 너희들 쫄았네 조국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예. 그 캠페인 있잖아요 사투리 부산 사투리 캠페인 예.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저는 그게 되게 주요했다고 봤거든요 사실은. 상당히 좀 그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아 제가 그 핵심 관계자는 아니라서 생각하니까 알겠죠. 모른다. 뭘 모르십니까? 예, 저는 뭐 저는 그 예. 캠페인이 그렇게 그런 어떤 선거 운동하면서 그런 어떤 딱딱 찌르는 것들을 이번 조국 대표 상당히 사투리?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한 거예요. 네. 했죠. 한번 장 기자님 보여주시죠. 네, 제가요? 팔도 사투리. 예. 팔도 사투리 조국 버전. 예. 나 대구 사투리 왜 못하는데 뭘 빨리 해봐요. 대구 부산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대구보다. 하여튼 그래서 뭐 저는 선거 버전도 있는데 너희들 쫄았지? 해주 있어. 예, 네. 너희들만 쫄았지. 이렇게 하셨군요. 확 달라지네. 대구 아닙니까? 네. 박 변호사님은 이제 정통 네. PK시고 예. 저는 이제 그 합천에다가 아니 보니까 PTK. 백면 서생 같았는데 조금 전에 볼륨도 커지면서 사투리 하니까 확 달라지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런데 뭔가 선거 국면에서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투리를 구사한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키하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리스크죠, 진짜. 하지만 그 그렇지 지역에서는 않아요. 유권자들과 이제 동질감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부작용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컸다고 보고 제가 이제 조국 혁신당 이번에 보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각 정당 지지층들이 투표 참여 의지를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모든 정당 중에서 1위예요.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실제 나오는 지지율보다 득표율이 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 투표장에 더 많이 나가는 것이니까 지금 이제 최대 14석 됐는데 15석도 가능하지 15석 도 않겠냐라는 생각이 가능하다. 이제 예, 있는 예, 상황인데 예. 결과를 내일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봤을 때 두 가지 1위 기록을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재외국민 투표에서 비례 1위 아닐까? 그다음에 사전 투표에서 비례 1위 아닐까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결과 나오면 확인할 텐데 아마 그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지지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국 단위 정당에서 지역별로 지지율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의 첫 번째 정당이 조국 혁신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민주당은 영남 지역에서 아무래도 굉장히 낮고 국힘은 뭐 지금 현 집권 여당이긴 하지만 호남 지역에서 뭐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 세대별로는 좀 지금 층하가 있는데 특히 20대는 핸디캡이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꽤 고른 편이다. 그리고 부울경과 광주 측에서 견인하듯이 지지율을 그런 점은 좀 당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부 구조인 당원 확보 문제. 그다음에 현재는 지역 후보는 전혀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정책적인 면에서의 발신과 지역 후보들을 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번에 정치적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SPC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무슨 특수목적법인 네네, 특수목적법인, 네. 조국 혁신당이 그런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왕에 지금 차 후보를 봤으니까 드리자면 네. 또 하나는 그 사투리가 쇼츠와 릴스 그 힘을 크게 받은 것 같아요. 딱 그 부분만 떼가지고 유튜브나 뭐 엄청 돌았어요. SNS를 네. 하니까 사투리를 길게 하면 특정 지역에서 역할 수도 없지 않긴 하지만 그 이쁘게 안전하게 잘생긴 사람이 조국 키도 크고 그 사람이 뭐 사투리로 뭐라고 하는데 그 부분만 딱 떼서 하니까 막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차교근 후보께서 선거가 끝나면 공약하신 게 하나 있어요. 노래하신다고 그래. 아 좋다. 여기서 이제 단독 라이브 쇼 들어가니까. 네, 라이브 쇼. 사실 차규근 하고 본부장께서는 가세요. 차규근 후보는 공약 그 당선 이후가 아니라요. 사실 저희 방송에서 이미 노래를 부르고 가셨거든요. 인도네시아어 노래를 부르실 줄 아는 분이십니다. 네. 난민 정책, 그 이민 정책을 네. 하시면서 인도네시아 그럼 오늘은 우호적인 한국어 노래 관계를 듣는 맺었다. 것으로. 네. 가요요, 네, 가요. 가요.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한국 노래는 잘 못 부르고요. 역시나 인도네시아 노래로. 그럼 제가
러시아 러시아 노래요? 아, 이번엔 러시아어인가요? 러시아 노래요? 예, 제가 한번 뭐 조심스럽게 불러. 어떤 노래인지 설명을 뭐 조금 먼저 부르시고. 예, 부르시면 아마 예. 그 노래구나라고 아실 만한 노래. 마이크를 좀 당겨주세요. 예. 모르니까. 네. 줄벨후 도준이까지 도니기멜리알스티 노낙투리 슈르비 두시토르빌라츠베티 보다 쓰고이도 버러다무카레치스코로 이납세 쟁기 쿠빌 젤라야 모레 츠비도 밀리언 알레루스 이사크나 비디시티 더블레블롱 입세뇨스 사유지스 메티벨 빌보라시스 베티 미워하는 마음 없이 이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 백만송이 장미라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라트비아 민요라고 합니다. 이 네. 노래를 왜 고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100만 표? 출국 외국 정책본부장 할 때 이제 외국의 이민청 관계자들을 만날 일이 많은데 그분들하고 실무적인 이제 회담을 하고 나서 이제 항상 이제 만찬 자리가 이제 잡히는데요. 그래서 전에 제가 시사인 방송 나가서 이제 불렀던 인도네시아 노래를 제가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이민청장 만찬 장소에서 제가 외워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너무 좋고 또 현지에 있는 우리 인도네시아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 애로사항을 해결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효과를 이거 엄청 이게 가성비가 좋구나. 제가 그 나라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했더니만 그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 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구나라고 제가 이제 이 학습을 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다른 나라 이제 이민청 관계자분들 만날 때마다 제가 한 10곡 정도를 제가 좀 외워가지고 불렀는데 러시아 이 노래는 그냥 제가 이게 좋아가지고 한번 외워봤습니다. 근데 러시아 이민청 관계자는 아직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네. 러시아하고 외교 관계가 또 경색이 돼가지고 네. 예, 이제 앞으로 앞으로도 뭐 원내 입성하시면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저 좀 이어서 이 정치연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네. 이제 차기훈 후보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후보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요. 노래 시켰는데 사양 안 하는 사람 나 처음 봤어. 아니 근데 지금 그 서울 동작을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접전이긴 합니다만은 유상현 후보가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뒤졌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7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9번 아닌가요? 9번인가요? 네. 그 재판 와중에도 정말 열정적으로 찾아갔는데 이게 만약 결과가 예측 조사 결과대로 유사명이 승리한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재명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재명에 주는 영향도 있을 것 같아서요. 뭐 왜냐면 당연히- 많이 지다가 이제 당연히 역전한 있겠죠. 셈이어서. 그 네. 사실 보면 이건 만화 같은 스토리 아닌가요? 뭐 정치적 인지도나 그동안의 캐리어 이런 걸로 봤을 때 기존의 전통적 문법에서 보자면 나경원과 류사명은 그렇게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정치적 상징성을 확 획득해 버린 것이고 거대할 거자 거물이 갈 거자 거물. 거대한 분이 갔다. 그러니까 아니 뭐 요번에 그럴 선거구들이 많아요. 정진석, 박수현. 박수현도 그렇죠. 그렇고 예. 김태호, 김두관은 누가 지든 봐야 아마 되지만, 그렇게 가능성이 네. 높고 네. 분당 같은 이광재, 경우에도 그렇죠. 안철수도 꽤 그러할 둘 것 다,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용산에서 권영세 국힘 후보가 놓치게 된다면 거기도 뭐 가야죠. 쩍지근한 거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야죠. 잔챙이는 아니었거든요. 5선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대통령이. 네. 그리고 그 이명박 정부 때인가 박근혜 그때부터 이렇게 해온 맞아요. 적이니까 예. 신인들 용산은 신인은 아니다. 어쨌거나 네, 강태용 씨. 예. 그 나경원은 보수권이나 국힘 후보에서도 상징성을 갖고 있는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동작을 예. 지금 우리 구 기자 말씀처럼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면 이것도 하나의
완전한 박스거리죠.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까지 이제 동작에 계속 갔었어요. 갔던 게 뭐 그게 의도됐던지 간에 어쨌든 간에 많이 따라 붙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끝까지 동작을 놓질 않았거든요. 또 반대로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은 실제로 개인기로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 신인하고 아주 늦게 시작한 류삼영이라는 신인하고 거물하고 붙었는데 그 갭을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이재명이 메꾼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여론조사 나왔을 때 28% 포인트 엄청 차이 거의 차이였어요. 뭐 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예, 28% 처음에는. 차이였는데 지금 시소까지 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물론 뭐 유 후보도 반전 애를 같습니다. 썼겠지만 총력 집중의 그렇죠. 결과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정 부분 반응을 했겠죠. 이재명 대표가 아마 엄청 미안했을 것 같아요. 이제 영입 인재 했는데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임무를 한 것인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험지에다 배치를 한 맞아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험지죠, 험지죠, 예, 왜냐하면 험지죠. 상대 예. 인물이 워낙 거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좁혀질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겠지만 그 미안함이 상당히 커서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많이 방문을 해서 지원 유세를 한 거 아닌가 싶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방금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거론되는 주요한 인물들이 네. 만약에 이제 보수 복원의 이제 핵심들이 될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제 전당대회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이 사람들이 당선이 되게 되면 전당대회 새로 추려지면서 추스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예측들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 후보들의 지금 출구조사 결과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상황들이어서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누구를 당대표급으로 할 만한 사람이 수도권엔 사실상 없는 상황이 그렇죠. 돼버리면서 상당히 위기예요, 사실은. 예, 다시금 뭐 이제 영남 지역에 있는 인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 보궐이 상당히 더디게 될 가능성이 좀 커진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뭐 많이들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워낙 정치적 분석력이 높으시니까 굉장히 파장이 클 건 확실해요. 그리고 원내 역학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권 내에서도 재편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부울경이다 수도권이다를 따질 필요가 없이 도도한 정권 심판론은 지역적 차별 없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초기에 국민의힘 공천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숨어 있는 하나 잘못된 점이 하나 있다고 보는 게 국민의힘은 근무지 재배치 공천이었다. 근무지 배치 공천이었다. 공무원들 예. 인사 발령하듯이 근무지 재배치였어요. 특히 부울경의 세 사람 있죠. 세 사람 다 중진으로 옮겼죠. 유명한 네. 다 사람들입니다. 떨어졌어요.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나름대로 각 지역에서는 꽤 터전도 일구고 지명도도 쌓고 자기 지역에서 재선 3선 당선되리라는 건 크게 문제 없어 보였는데 낙동강 벨트를 공략한다고 하면서 그 세 사람을 징발했습니다. 옮겼죠. 네. 그래서 다들 거기 갖다 놨어요. 그리고 민주당 현역들하고 되게 붙였잖아요. 그 사람들은 더 유명해질래야 별 유명해질 필요도 없고 유명해질 때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어서 빅매치다고 서면 다들 이름값만 가지고 빅매치라고 했어요. 세 사람이 출마한 것. 그런데 결과는 좀 참혹했다. 근데 정치 소비자인 유권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래 김태호나 서병수나 조혜진이 유명하고 똑똑하고 보수의 인재들이고 그런 건 다 알겠는데 저쪽에서 다 커온 사람들이 왜 우리 동네로 와서 갑자기 하겠다는 거야? 마치 옛날 내무부에서 시장, 관선시장 이렇게 인사내듯이 군포시장 하던 사람 안양시장 옮겨보세요. 보내고 예. 서울에서도 하나 있었어요. 박진 그렇죠. 강남을 예. 서대문으로 옮겼죠. 보내고. 예, 을로 옮겼죠.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전혀 위험 부담을 덜어버리면서 거물을 뺐을 때의 잡음도 없애고 나름대로는 머리를 쓴 건데. 나름대로는 1타 3피 공천이라고 근데 생각했을 거예요. 그거 제가 좀 첨언을 하면 저는 이제 조혜진 의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제 대구 경북 쪽에 살다 보니까 조혜진 의원 밀양 쪽입니다. 맞아요. 창녕 네, 밀양이고 네. 이제 옮긴 곳이 김해예요. 달라요. 아, 같은 예. 경남이긴 하지만 밀양하고 창녕은 대구권하고 경북권하고 가깝고 김해는 부산이나 창원권하고 생활권이 아예 다르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그냥 지도 보고 경남이네, 옆에네, 일로 가 임마, 일로 가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는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지역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밀양 사람들은 청도하고 가깝고 오히려 대구 쪽에 가까워. TK구나. 예, TK 정도가 사실상 정도가. 창녕도 마찬가지고 밀양 창녕이 같은 네. 그 창녕 사람들은 말만 경남이지 대구 쪽으로 많이 통합도 하고 그 홍준표 이런 사람 다 대구 쪽에 살잖아요. 맞아요. 창녕 예, 사람이거든요. 창녕 사람이죠. 예. 근데 그런 사람을 김해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까 금방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진짜 놀랐거든요. 그냥 앉아가지고 지도 보고 경남 여기로 가고 너 여기로 가고 이러고 장기 두듯이
이게 최악의 수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세부 생각이 정서를 듭니다.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요. 사람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국민의힘 특히 이제 그 영남 중진 재배치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석 툴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충청권 굉장히 궁금한데, 충청권 숫자. 예, 충청권 숫자가 좀 어떻게 나왔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지금 것 보면은 같고, 일단은 그 장도영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 3자 출구조사 결과 네. 51.1%를 얻는 것으로 이제 집계가 돼서 나소열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이 보령 서천이거든요. 보령 서천인데 민주당 후보가 이제 나수열 후보예요. 근데 서천 군수를 했는데 보령과 서천이 복합 선거구거든요. 근데 보령이라는 곳이 서천의 인구의 2배예요. 아. 그런데 나수열 후보는 서천 출신이란 말이에요. 장동영 후보는 보령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격차가 근소한 차다. 좁혔다고 하는 예. 것은, 그리고 이 지역은 뭐 이제 어르신들이 너무 그 평균 연령이 높아요. 그러니까 충남의 그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 갑니다. 예, 막 60 가까이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여당의 현역 사무총장인 거잖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보궐로 들어와서 임기가 얼마 안 됐지만 상당히 사실은 지금 중용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월등하게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경합 상황으로 됐다는 것은 이번에 이제 정권의 이제 냉정한 평가 기류, 이것이 상당히 강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고, 이번 선거에 뭐 이렇게 프레임이 뭐냐 뭐 하면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국정 안정론이냐 정권 심판이냐 해서 정권 심판 선거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번 선거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다라고 보다는 정권 심판을 누가 더 잘하는 것이냐의 경쟁의 선거였다고 이제 볼 수가 누가 있는 더 거예요. 잘하나? 예, 왜냐하면 제 조국 혁신당도 있고 네.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뭐 선거를 총평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말씀하시죠. 네. 그 말씀해 주시죠. 네.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공주부여 청양 여기 이제 박수현 후보와 정진석 후보의 리턴 매치도 굉장히 그렇죠.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우선은 출구조사 결과로는 박수현 후보가 앞서 있다. 52.0% KBS 출구조사인데요. 정진석 후보가 47.2%.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국민의힘의 중진들, 특히나 미래가 될 만한 사람들이 예, 거의 다 나갔어요. 중진들의 씨가 지금 많은 없어졌어요. 상황. 그리고 또 하나 주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서산 태안 지역인데 이 지역은 조한기하고 예, 국민의힘 이제 성일종 성일종. 후보, 그다음에 민주당의 조한기 후보가 경합이에요. 붙어있죠. 예, 50점 성일종 후보가 50.1, 민주당의 조한기 후보가 49.9입니다. 야, 예, 너무 그러니까 뒤집어져 여기는 있네. 예, 새벽까지 개봉을 해봐야 할 것 개포 같은데. 네. 그러면 개함을 해봐야 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주당 네. 입장에서. 된 적이 거의 없던 것 없죠. 같아요. 아예 조한기에서 예, 네 예. 번째 아닙니까, 이 사람? 맞아요. 네. 예. 이번에는 아. 비슷하게 갔네. 아니 네. 그리고 첨언을 드리면은 그 민주당을 떠나서 국민의힘으로 간 분들은 어떻게 됐나 그 성적표가 좀 나왔는데 대전 유성을의 황정화 후보가 57.9%를 얻는 거로 나왔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은 39.5%. 굉장히 큰 격차죠. 꽤 많이 나네요. 그리고 서울 영등포울의 민주당의 최현일 후보 네. 57.6%,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 39.7%. 그냥 이 국민의힘 결- 것만 예. 받아갔네요. 이번에 이제 선거의 또 하나의 것은 정당 효과가 강했다는 건데요. 아주 왜냐하면 강했죠, 이제 아주. 개인 인물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 개혁신당의 이제 주요한 인물들 있잖아요. 이제 의원 출신들 부분이나 방금 이제 말씀하신 당을 옮겨갔다 하더라도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선방을 하거나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이 과거 선거들은 흔히 있던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정당 브랜드 효과가 워낙 커가지고 그 개인 인물에 대한 평가를 사실 거의 하지 않는 선거가 돼서 이제 결과들이 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분노 투표 이퀄 정당 투표로 나타났고 옷 바꿔 입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한 자릿수 이준석 네. 빼고는 그러니까 민주에서 국힘으로 간 사람이건 또는 제3지대 신당으로 간 사람들이건 간에 김종민 근데 후보는 조금 다르지 거기는 거기 혼자 있잖아. 거기는 아주 특별한 게 일반론을 접하면 안 천운이 되고 떨어진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열어봤는데 그 속에 배지가 들어 있었던 거야. 아니 근데 뭐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우리 아니지만요. 아까 예. 이제 국민의힘 간 사람만 얘기했는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마찬가지. 지금 보니까 광산구리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 보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실제로는 뭐 17 이렇게 나왔는데. 밑에 밑바닥 정선 다르다 이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17.4%고 민영배 의원이
72.5%라 회복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압도적이에요. 네. 이준석 후보만 굉장히 잘 특이하게 잘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민주당이 서초 강남 서초 상당히 이제 공을 많이 들였는데 홍익표 후보 정도가 한 9% 정도로 경합 중인 것 같고 나머지 후보들은 한 30% 표차로 지금 쉽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상 강남 서초의 벽은 민주진보에게 굉장히 높더라. 이런 게 좀 확인된 출구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부울경도 한번 짚어볼 네, 만한 것 부울경도 같아요. 짚어봐야죠. 부울경도 정말 뒤집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꽤 있고, 맞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게 수영이라는 네, 지역 네, 수영, 네, 그렇죠. 네. 네. 특히나 이제 저기 누구죠? 지금 장해찬 후보. 후보가 마지막까지 단일화 하느냐 마느냐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 하지 않았고 3파전으로 나왔는데 지금 나온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제가 부울경이 총 40석인데 이번에 40석 중에 14석을 야권이 가져올 거라고 오래전부터 줄기차게 예측을 해왔는데 최종적으로 내일 새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12, 진보당 2석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수사에 가는 것 같은데 출구조사 봤을 때. 그 최태경하고 서은숙인가 구청장 했던 네, 네.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부산진. 둘 중에 한 사람이 된다면 14석이 꽉 채워질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부산 연제구 진보당의 그 노정현 후보 네, 상당히 거기는 뭐 선전하는 분위기였는데 약간 좀 밑으로 지금 출구조사 결과는 국민의힘의 김희정 후보가 52.1, 아하. 그리고 진보당의 노정현 후보가 48.8. 야. 예,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 중이기 때문에 여기도 새벽까지 개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부산 사상의 경우에도 민주당의 배재정 후보가 49.2,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대식 후보가 50.3. 붙었네요. 여기도 딱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장군, 부산 기장군은 민주당의 최태경 후보가 49.6,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동만 후보가 50.4. 초초초 경합 거기도 이번에 두 지역입니다. 번째 리턴 예. 맞았거든요. 그 경남 양산 아까 했나요? 민주당의 안 했어요. 김두관 후보가 50.6.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태호 후보가 49.4로 여기도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울경 같은 지역도 전반적으로 초박빙 지역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오늘 밤은 매우 아, 깁니다. 그냥 새벽이 돼봐야 알것 그러니까 같아요, 새벽이 이거는. 돼봐야 새벽이 돼봐야 결과적으로 1% 이내 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게 대선이 아니라 지역구잖아요. 1%에 한 2,000명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나눴기 때문에. 사실 뭐 1,000명이면 하루만 더 있었으면 1,000명 만나서 진짜 완전 큰 사회를 될수 있는 너무 거니까. 아쉽죠, 지고도. 그래서 불가되네. 1% 차이 상당히 커 보이지만 정말 그렇지 않은 그리고 후보들로서는 뭐 민주당의 위기를 초래했던 후보들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봤는데 네. 일단 김준혁 후보 이제 막말 논란이 있었는데 수원 그 정의죠. 김준혁 후보 54.7%, 그리고 국민의 이수정 후보는 45.3%로 이렇게 일단 여유가 집계되어 있습니다. 있네요. 거기는 네. 김준혁의 발언 파문도 좀 문제가 있었고 상식적 차원에서 그렇지만 팥뿌리가 더 팥뿌리가 더 컸어. 컸어요. 800원짜리 보다 한 수 팥뿌리. 더 떴기 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다만 이제 그 나중에 그 해당 지역구별 투표율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역구 투표율은 좀 낮아질 수는 있어요. 전체 투표율은? 그 지난 네. 총선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세월호 앞두고 그 세월호 이제 막말이 부천에서 있었거든요. 차명진 이제 후보, 그다음에 이제 김남국 후보도 이제 무슨 선관련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산과 부천이 전국 최하위 10개 중에서 그 두 곳씩 4곳이, 그러니까 안산에 2곳, 부천에 2곳이 10곳 중에서 4곳이 최하위예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투표율이 이제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는데 결과에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거지 뭐. 네. 에이 뭐 이런 놈들이 있어. 네. 그래서 안 해버려. 아예 안 양문석. 걸린 거죠. 예. 네.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심지어 선관위에서 재단 축소 신고 의혹으로 이제 고발까지 공고문까지 붙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네. 지금 사전 조사 결과를 보면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양문석 후보는 52.8%, 장성민 후보는 47.2%로 나타났다. 근데 여기도 그나마 보면 붙어 있네. 근데 여기도 그러네요. 보면 예. 장성민 후보가 어떤 분입니까? 대통령실의 미래전략기획관을 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 부산 네, 엑스포 그렇죠. 발언, 네. 그 뭔가 책임자 이제 그런 아닙니까? 구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결국은 누구를 뽑아야 되나를 굉장히 고심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하나 예. 이제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대통령 측근 프리미엄이 맞아요. 예. 없었다는 거예요. 맞아. 가까울수록 사실은 더 조사 지지율이 적게 나오는 현상들이 많이 이제 있었던 것이 과거 또 선거와 그러면 다른 차이입니다.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원모 후보라든지 그렇습니다. 주진우 예, 주진우 후보. 네. 지금 경기 용인갑 같은 경우에는 이상식 후보가 앞서게 나옵니다. 54.4, 이원모 40.1. 네. 주진우 사실상 후보는 제가 사실상 접할 때는 주진우 후보는 조금 네, 그쪽에 앞서고 있는 앞선 것 걸로. 같아요. 해운대 갑 네. 같은 네. 경우는. 부산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7시 30분 현재 최종 투표율 나왔는데요. 67%로 집계가 야, 됐습니다. 이거는 30 아닌가요? 예, 32년 만에 신기록 최고치입니다. 경신입니다. 예, 네.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이었습니다. 예, 세종시가 70.2%로 가장 높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곳 세종이 투표율이 제일 높았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분노 표심이 세종이 제일 높았던 건가요? 같네요. 예,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예. 총선에서 70%는 없는다는 것은 네.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현실에서 없는 것인데 지금 비현실적인 수치예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왜 화났냐라는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물론 이 결과가 심판으로 가는지도 봐야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대통령한테는 아주 앞으로 국정 운영에 무서운 이야기일 거라는 게 이제 제보가 속출할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그 그러면 뒤이어서 그 말하면서 서울이 떨렸어. 어디냐면 경제학이 제일 높았죠? 예, 서울. 기사에서는 굉장히 서울이 큰 판이 제일 열리는 네,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세종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서울인데요. 서울이 69.3%입니다. 그게 아주 사실상 중요해요, 그게. 70%대에 육박한. 서울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이거. 네. 그리고 전남이 69, 경기도는 낮을 거야. 광주 68.2, 그리고 경남이 67.6, 그리고 부산 67.5, 전북 67.4, 그리고 경기도는 66.7%, 인천은 65.3%, 그리고 대구가 64, 그리고 충남이 65, 경북이 65.1, 제일 낮은 곳은 제주였습니다. 제주는 62.2%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이슈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 계속 그 민주당 쪽이 좀 앞서니까. 아. 또 문제는 4.3에 대통령이 가지도 안 않아요. 갔어요. 안 갔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예, 안 갔어요. 유세에 한 번 간 적이 없어요, 제주에. 야, 근데 이게 너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투표 열기가 오를 수가 없던 상황이에요. 근데 65% 어떻게 제주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적은 건 많은데. 예, 62.2. 62.2. 근데 그 60% 제주 넘었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총선 시기 요인이 국민의힘한테는 뭐 상당히 사실 뼈아픈 그쵸. 거거든요. 왜냐하면 4.3과 겹치게 되는 것이니까 캠페인이 사실상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시기에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도 연출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투표율이 낮아지는 요인은 유권자들이 결과가 뻔하다고 생각될 때 투표율이 또 낮아져요. 네. 그래서 그 요인도 아마 제주에는 영향을 준 것으로 자, 봅니다. 여기 세 분들 보내드리기 전에 하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쯤 네. 되면 지금 개표 결과가 진행 중이지만 대체로 이제 그 야권의 압승을 예상할 수가 있을 텐데요. 결국은 이 정권 심판론이 작용을 했다는 것이고 핵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어떤 행위를 하게 될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세 분 관측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거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면 이제 정말 심각한 부분이에요. 국민의 의사를 2년 만에 확인한 거잖아요. 2년 전에 당선될 때 딱 그 퍼센트로 됐다면 그 10몇 퍼센트 잃어버린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 운영하는데 저는 거의 어렵다고 보면 엄청난 사과와 뭔가 국정 쇄신이라도 지금 얘기해야 될 상황인데 저는 안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지금 이제껏 그 대통령의 스탠스를 봤을 때는 애매한 얘기를 또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소영구 의원이 좀 전에 말씀했지만 이제부터가 또 또 더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이게 네. 사실은 대통령의 담화가 나와야 될 수준이라고 이 정도 보이고 참패라면. 예 그리고 사실 이 정도면은 총리나 아니면 이제 대통령실의 이제 주요한 참모진들의 이제 전면 교체. 그 사임 의사를 발표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거나 당에서도 뭐 비대위 체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것들이 내일 바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근데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우리 고모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제가 했던 예측들이 항상 틀려왔기 때문에 뭐 이번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고모님 말씀을. 어떻게 예. 할지 네. 전혀 모르겠는데요. 내일 당장 하루만 국한하자면 무반응일 것 같고 내일은 무반응. 설령 한다 해도 그건 당에서 무슨 일단 초동 대응을 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내부로는 그럴 것 같고 얼마나 충격으로 느낄지가 저는 참 궁금해요. 얼마나. 그리고 그건 이제 용산의 반응일 거고 정치권에는 상당히 이 여진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긴 쪽이건
진 쪽이건 그리고 요번에 새로 데뷔하게 되는 몇몇 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당들은 좀 미미하지만 앞으로 그 사람들 정치권 내에 제 정파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일단 재정비를 해서 출발하잖아요. 5월까지. 그때까지의 한 달 기간 동안 굉장히 중요하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 기자님은 좀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저는 일단 내일 출근을 할까? 네, 출근을 안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왔던 국정 운영의 행태를 종합해 볼 때 예측 가능한 행로로 보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일본 언론이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정부가 선거 전과 마찬가지로 야당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걸로 예상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요미우리 신문 굉장히 보수적인 신문인데 이 신문도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임기를 앞두고 굉장히 어려운 국정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특히 일본에서 윤석열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방금 전에 나온 속보 하나는 일본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게 참 국내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한중일 정상회의가 내달 26일에서 27일께 서울에서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일본 매체를 통해서 확인됐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우리 김은지 기자님 마지막으로 관측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또 동의하는데요. 이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그 국민의 새 몽둥이를 맞았기 때문에 담화를 발표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럴까에 대한 사실 물음표는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네. 지금 외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 오늘 방송하기 전에 일본 교도통신하고 인터뷰를 한 40분쯤 하고 왔는데 자랑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문 네. 웹사이트 보면 나오니까 문자가 왔어요. 여기 방송 중에 교도통신으로부터 왜 윤석열 정부가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오랫동안 낮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추가 질문을 하겠다. 근데 전화해도 안 받는다. 언제 네. 통화가 되느냐. 방송 곧 중이다. 보내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 지난 정부 다른 정부 경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각 총사퇴를 본인이 건의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제가 봤을 땐 대통령실이 수용하는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질 것 같고 결국 이게 파문에 파문을 이어서 결국은 이 정부가 굉장히 혼란한 상황으로 갈 것 같다. 이런 관측을 제가 드리고 요거 박제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2부에서는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고문,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박지훈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3부도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